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처음 연애를 할 때입니다.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길을 가다가 예쁜 머리끈을 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 여동생 사다 줘야겠다. 그러면서 얼른 집어들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끈이 엄청난 핑크색에 진짜 화려한 보석들이 잔뜩 박힌 딱 봐도 미취학 아동이 할 법한 그런 머리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에 대해,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니까 그냥 여동생이 많이 어린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봐? 늦둥이? 몇 살?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너보다 1살 아래인데? 그 말을 듣고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가 저한테 저런 머리끈을 사주면 뭐 하는 거냐고, 놀리는 거냐고 물어볼 만큼 너무 유치하고 촌스럽게 화려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깐에는 도와준답시고 다른 머리끈을 골라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또래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런 거 하면 놀림받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서 줘. 이건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아기는 이런 거 좋아하던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사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저보다 1살 어린 자기 동생을 우리 아기라고 부르는 남자친구라니 이거는 위험하다 싶었죠. 그런데 여동생 얘기가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기는 했고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이 남자를 놓치기엔 너무 아깝기는 했습니다. 만사 오만 가지 다 따져보면서 결혼할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찌저찌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때 만난 시누이는 우리 아기라고 불리는 거 외에는 딱히 이상한 것도 안 보였고요. 오히려 성질 못되고 대센 느낌보다는 여리여리하고 순한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친정 부모님도 시누이가 세지 않아 시누이 쉽사리는 안 하겠다 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시누이의 본색은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좀 싸늘하기는 했어요. 굳이 자기 오빠에게 전화해서 절 바꾸라고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제 선물 산다고 할 때 잘 말려요? 오빠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사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나름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음 말이었죠. 언니가 알아서 면세점에서 명품 하나 잘 골라와요. 쓸데없는 거 안 사게 하는 대신 명품 지갑 하나 정도 들고 오는 센스는 있는 거죠? 딱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분명 제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듯 명령하듯 툭 던지는 말, 그것도 날 서서 못되게 말하는 말투가 느껴지며 기분이 기묘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본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만요. 시누이는 정말 흙과 백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과 있을 땐 완벽한 천사입니다. 저랑 가족이 모두 한 집에 있을 때는 전혀 시누이질이라는 거 느끼지도 못하게 행동해요. 물론 가족들이 보고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때 다 같이 모이면 보통 며느리는 힘들게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일하는데 시누이는 소파에서 뒹굴면서 주는 거 따박따박 받아먹고 노느라고 얄미운 짓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누이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볼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절을 어찌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오죽하면 남편이 이렇게 한탄을 할 정도예요. 쟤는 시집 가기도 전에도 저렇게 명절 때 일을 하면 시집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만 있을 때는 좀 쉬지. 아휴, 항상 저만 어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매사 이런 식이거든요. 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네? 아니에요. 제가 하면 되죠. 아니에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언니는 가서 좀 쉬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항상 설거지 제가 다 끝내고 마지막에 접시 두세 개 정도 헹궈서 엎어놓으면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서 말을 겁니다. 그리고는 극구 제가 하던 설거지를 뺏어서 자기가 싹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설거지 끝날 때쯤 되겠구나 싶어서 나온 가족들이 시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설거지는 그냥 두지. 그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했어? 아니야, 엄마. 이런 거라도 해야 언니가 좀 편하지. 전 부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손질 제가 다 하고 밀가루에 계란물까지 싹 묻혀가지고 하나하나 부치고 있다 보면 와서 한두 개 집어먹다가 언니 제가 할게요 이럽니다. 그런데 항상 부칠 것이 4-5개 남아서 딱 한 번만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것만 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해도 극구 뒤집개를 뺐다시피 가져가서 절 밀어내고 후라이팬 앞에 가서 전을 부칩니다. 언니는 가서 이제 좀 쉬어요. 그리고는 딱 4개, 5개 정도 남은 전을 앉아가지고 조신히 부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앞에는 산더미처럼 전이 쌓여 있죠. 앞에 시누이가 앉아서 전 부치고 있으면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다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걸 언제 또 이렇게 다 붙였어? 당신은 좋겠다. 얘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그러게 이런 시누이가 어딨니? 얘 새아가. 너는 그럼 저기 야채들 좀 가져다가 다듬고 국 끓일 준비 좀 해다오. 그렇게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마지막 마무리만 싹 손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칭찬받는 능력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게 집에서도 천사표인 줄 아는 시누이는 딱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새까만색 악마로 돌아섭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 신혼집 집들이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엄청 다들 성격이 대쪽 같고 쿨한 친구들이어서 뒷말하거나 돌려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집들이니까 제가 집에서 제대로 밥 차려주겠다 했더니 하나같이 제가 집에서 밥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집들이니까 집에서 밥 해주는 게 싫으면 배달 음식 시켜주겠다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하나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신혼집에 냄새 배. 그리고 네가 하는 음식 밖에 음식처럼 맛있지도 않고 배달 음식? 그거 배달 용기 다 환경 오염이야. 그냥 나가서 먹자. 차리고 치우는 것도 일이야. 그래. 나가서 먹고 우리가 집들이 선물 사왔으니까 1차는 네가 쏘고 2차는 n분의 1. 오케이? 사실 뭘 해먹어야 하나 걱정도 되고 주변에 변변히 배달시킬 만한 집도 없어서 고민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친구들 시원시원하다고 밥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도 가볍게 친구들 집 구경 딱 1시간 시켜주고 바로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새벽 2시 전까지만 들어오라며 저를 마음껏 풀어줬거든요. 신나게 밥 먹고 2차로 맥주집 가서 맥주까지 마시고 있는데 저 안쪽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육두문자와 쌍욕이 난무하고 집어던지는 소리에 깨지는 소리까지. 저희가 긴장해서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별로 취하지도 않았는데 맥주 거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진짜 심하게 따지면서 진상 부리는 손님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면서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쩐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제 귀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저를 툭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저 진상 부리는 여자 너희 신우이 아니야? 저는 혹시나 고개를 들어 얼굴 마주쳤다가 뭔가 덤탱이 비슷한 걸 쓸까봐 고개를 오히려 푹 숙이고 친구들한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신우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나 지금 고개 들어서 눈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 너희가 한번 봐줄래? 그랬더니 센스 있는 친구 하나가 몰래 카메라로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한테 슬그머니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독화살 맞은 야차처럼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신우의 얼굴이 사진에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맥주만 계속 홀짝이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게 들렸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새되게 소리 지르던 목소리를 순식간에 처연하고 슬픈 목소리로 바꾼 채 신우이가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술집인데 나 여기서 너무 험한 꼴을 당하고 있어서 오빠 집 근처인데 오빠가 나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속삭이더라고요. 야, 일단 화장실로 도망가. 그래, 너 여기 있어서 남편 만나봐야 좋을 거 없어. 화장실로 튀어.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슬그머니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대체 저 밖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문자를 하더라고요. 야, 네 남편이랑 신우이랑 다 갔어. 나와. 그렇게 문자 받고 슬금슬금 나왔는데 친구들 표정이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 것처럼 다들 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남편 왔다 갔어? 야, 네 신우이 장난 아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야, 네 남편이 오자마자 그 앞에서 기절하는 척하더라? 슬쩍 기절하는 척하면서 네 남편한테 쓰러져서 흐느껴 울더니 자기가 맥주를 시켰는데 제대로 안 갖다 줘서 다시 갖다 달라고만 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진상 취급했다며 자기 심장이 쪼여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숨 막 헉헉거리면서 지 오빠한테 그러고 말하는 거야. 와, 오스카상 뭐하니? 네 신우이 안 주고? 야, 근데 네 남편도 장난 아니던데? 왜? 내 남편이 왜? 너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던데? 당장 병원 데리고 가겠다. 가서 검사 받아서 심장에 이상 있으면 이 가게 다시는 장사 못하게 해줄 거라고
정말 오만협박 다 하고 성질 버럭버럭 내서 점장이랑 아르바이트생이랑 다 허리 굽혀 사과하고 그랬다니까. 야, 너 네 남편이랑 가족이라는 거 이 가게 알리지 마. 안 그러면 너 이 가게 너희 부부 다시 못 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여동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린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진상짓거리에도 동조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 하나 저한테 슬그머니 뭘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죠. 예, 내가 다년간 변호사랑 같이 일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면 나중에 써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모든 정황을 다 녹화를 해놨어. 너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신우이가 계속 진상 부리던 거, 그리고 네 남편 와서 신우이가 태도 바꾼 거, 그거 내가 다 찍어놨거든?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 이거 파일을 잘 갖고 있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나 그동안 네가 신우이 약간 이중인격자 같다고 그랬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 그런데 와, 이럴 줄은 몰랐네. 정말 대단하다. 지킬과 하이드도 저렇게까지 변하진 않을 것 같던데. 그렇게 저의 절친 집들이는 저희 시누이의 진상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누이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몰랐죠. 그날부터 시누이에 대한 저의 경계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대체 시누이가 어떤 식으로 무슨 작전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점점 시누이에 대해서 하는 태도는 약간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잉보호 양상으로 가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무슨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가녀리고 연약한 온실 속 화초 그 자체인 거죠. 일하는 것도 없이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거 가져야 하는 건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저기 아가씨는 지금까지 딱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대체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대? 그랬더니 남편이 얼굴을 딱 찌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 그랬대. 큰 병원 가서 다시 차근차근 검사 좀 받아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식구들한테 부담된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살겠다고 하더라. 아, 걱정돼 죽겠다. 저러다가 잘못될까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건데? 어디가 약한 건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약하고 안 좋대. 무리하면 안 되고, 신경 쓰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건 현대사는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병원 가면 무리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런 얘기 들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도 없는 거야? 그냥 약간 난치? 불치? 뭐 그런 쪽인 것 같던데. 아니, 정확하게 병명을 알아야 뭔가 응대를 하지. 그렇게 아끼면서 왜 그런 건 제대로 확인을 안 해? 아, 걔가 말을 안 해주는 걸 어떡해. 그냥 아프고 힘들다고만 하는데. 그리고 집에서도 자꾸만 쓰러진다는데. 어쩐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맥주집에서 본 시누이는 절대 그 어떤 병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픽픽 쓰러질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슬그머니 물었죠. 그러면 앞으로도 일 안 하고 그냥 부모님 원조 받으면서 살겠대? 그러자 남편이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걔한테 용돈을 좀 주면 어떨까 싶어. 이건 또 어느 나라 멍멍이 소리인지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제 눈을 피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노후자금으로 마련해 놓으신 게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얘한테 계속 그렇게 주실 수 없고. 근데 얘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한 달에 한 50 정도만 내가 그냥 용돈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갑자기 화가 버럭 나더라고요. 저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남편보다 제가 조금 더 법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제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존심 상할까봐 남편 연봉보다 제가 한 500 정도 적게 번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직업이 아니라 일단 월급은 기본급으로 들어오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성과급 형식으로 나머지 연봉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통장만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월급 통장은 남편보다 적은 월급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처음에는 남편 자존심 살려준다고 시작한 월급 숨기기가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는 어쩌다 보니 그냥 제 비자금 통장처럼 돼버리고 말았지요. 저희 둘 다 결혼 전부터 약속을 한 건 서로가 버는 돈에서 용돈 100만 원씩만 빼면 나머지는 부부 공동 통장에 넣어서 앞으로 집 옮겨가고 아이 낳은 후 아이한테 투자할 돈으로 다 모으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30 넘은 성인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벅찰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값도 있고 매일 점심 사 먹어야 되고 가끔 동료들이랑 차 한 잔 치킨 하나 먹다 보면 100만 원 정말 훅 나가거든요. 용돈에서 각자 통신비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게다가 남편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하는 취미생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용돈이 부족하다고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시누이한테 주고 싶다는 건 자기 용돈이 아니라 저희 공동경비에서 주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에 웃음기 하나 없이 싸늘한 얼굴로 그랬습니다. 오빠 용돈에서 나눠주면 되겠네. 동생 위한다는데 뭐 50이 아니라 100이라도 줘. 그런데 우리 공동경비는 손대지 마. 당신 동생 챙기는 거니까 당신 용돈 내서 해결해.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갑자기 싹 굳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애가 정이 없다? 명절 때도 너 일 안 시키려고 그 아픈 애가 전 다 붙이고 설거지하고, 어? 그렇게 마음 써주면 너도 그래도 가족으로서 조금 마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공동경비에서 한 달 50이 그렇게 어려워? 야, 진짜 치사하고 무섭다.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죄다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동생의 실체는? 이라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은 지풀에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댁 가서 잤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절대 공동경비 통장은 손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동경비 통장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통장에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공동경비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는데 기존에 들어왔던 것보다 50만 원이 적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대체 왜 50이 적게 들어오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50만 원 내가 동생 주기로 했어. 엄마 아빠도 그게 맞다고 하셨고.
내가 그래도 잘 얘기해서 너도 찬성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야, 시댁에서 너 미움 안 받게 하려고 내가 가운데서 정말 방패막이 해줬다. 아니, 방패막이라니요?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공동경비 통장에서 50씩 뺀다? 야, 그건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왜? 공동경비 통장이라는 거는 서로 공평하게 딱 비용 넣기로 한 거잖아. 그런데 네가 우리의 미래에서 50만 원씩 빼도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나도 우리의 미래에서 50만 원씩 빼서 100만 원어치씩 가난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거 50만 원 내가 친정에 쓰던 아니면 내 개인 용돈으로 쓰던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던 내 마음대로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이번 달부터 공동경비 통장 50만 원씩 덜 넣을 거야. 야, 한 달에 100이나 빠지면 공동통장에서 우리는 쓸 게 없는데? 알아. 하지만 당신이 그 선택을 한 거니까 나도 그 선택을 한 거야. 앞으로 우리 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적금도 하나 줄여야 될 것 같아. 100만 원이 비면 적금 하나 못 넣어. 남편은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가 그런다고 저도 그러는 거는 유치하고 치졸한 복수극이라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쏘아 올린 공이니까 그걸로 홈런 날려주는 건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공동통장에 50씩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렇게 넣지 않은 돈 모아서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명품 가방 하나 샀습니다. 뭐 남들처럼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까지 못 사도 한 200만 원 언저리 되는 건 하나 사야지 싶었거든요. 난생 처음 산 명품 가방을 딱 들고 퇴근을 하는데 먼저 퇴근해 있던 남편이 가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저 회사 다니면서도 맨날 천으로 만든 에코백 같은 거 들고 다녔었거든요. 저한테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못 보던 가방인데 가방 어디서 났어? 아, 오늘 샀어. 그래? 무슨 돈으로? 공동경비에서 50만 원씩 안 넣으니까 가방이 생기네? 야, 너 정말로 그 돈 따로 모아놓은 게 아니고 가방을 산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따로 모아? 왜? 내가 그 돈 따로 모아서 나중에 공동경비 통장에 넣을 줄 알았어? 말도 안 돼. 당신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난 한번 그렇다면 그런 거 몰라? 그거 명품 아니야? 응. 몇 달을 공동경비 안 넣으니까 명품 가방이 하나 생겨. 앞으로 4달에 하나씩 명품 가방 하나씩 살까 봐. 나도 나이가 몇인데 나만 죽어라고 미래 생각해서 공동경비 통장에 돈 넣느라고 아주 쇠가 빠졌지. 이제 나도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란다. 너 진짜 너무한다. 뭐가 너무해? 공평한 거지. 야, 이게 어디가 공평한 거야? 아픈 동생 생각하는 오빠 마음이랑 몇 달에 한 번씩 명품 가방 사겠다고 하는 네 마음이 같은 거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너는 의논도 없이 우리 공통경비 통장에 손을 댄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랑 싸우는 대신 나도 똑같이 하는 걸 택한 건데? 와, 정말 이기적이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남편은 또 지풀에 성내며 펄펄 뛰다가 혼자 지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솟았지만 가방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도 그렇지. 정작 비싸고 좋은 가방 사놓고는 들고 다니는 날보다는 모셔두는 날이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나마 마음에 조금 위안이 왔던 것은 그 가방이 뭔가 희소가치가 있는 거였는지 제가 샀을 때보다도 오히려 중고가가 좀 올랐다는 것 뿐일까요? 나름 가방 재테크 잘했다 그러면서 장롱 안에 곱게 넣어두었죠.
비싸고 무거워서 회사에 막 들고 다니기는 조금 어깨도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언젠가 급전이 필요하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장롱을 딱 열었는데, 어라? 가방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방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가방 당신이 어쨌어? 그랬더니 남편이 확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내가 네 가방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 성질을 딱 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가방이 없어서 마구마구 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뇌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 남편이 3주째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잘못을 했는지 저한테 자세하게는 말을 안 하는데 명예퇴직 비슷한 걸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짐작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분명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기도 급작스럽고 대책 없이 그만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 성격에 미리 갈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은 데다 저한테 의논 한 번 없이 그만둘 사람은 아니고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그냥 어영부영 대답을 미루는데 영 미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저한테 얘기하기 싫다는데 제가 억지로 캐물을 순 없고 그냥 너도 오랫동안 일하면서 힘들었으니 집에서 쉬어라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 남편이 혼자 먹은 것 치고는 이것저것 먹거리가 많이 없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집에 있으니까 입맛이 도나 봐? 뭘 엄청 많이 잘 먹네? 아니야. 저기 동생이 와서 같이 먹고 그래.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집간에는 기분 풀어준다고 와가지고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남편 말과는 달리 시누이가 정말 자기 오빠 때문에 오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제 공간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서 친정 식구들도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 대놓고 와서 제 살림 뒤질 핑계가 없었는데 딱 그 핑계 잡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어쩐지 제 화장품도 조금씩 줄어있고 침대도 흐트러져 있고 아마 자기 집처럼 바르고 씻고 입고 누워 자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또 일일이 말하면 까다롭게 군다고 남편이 난리를 칠까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는 중이었죠. 그 와중에 가방이 없어진 걸 보니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시누이 캐릭터를 알잖아요. 절대 그 가방을 자기가 지니고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탐나고 갖고 싶어도 저한테서 그걸 가져갔으면 저한테 혹시나 들킬 수 있는 상황에 절대 그 가방을 노출시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우 중에 상여우니까요. 그러면 대체 이 시누이가 이 가방을 어떻게 할까 혼자서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서로 물건을 거래하는 중고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딱 제 가방이 3시간 전에 매물로 올라온 거 있죠? 그 가방이 조금 특이한 색깔이기도 하고 제가 무심히 막 들고 다니다가 오른쪽 아래에 약간 상처가 나 있거든요. 근데 가죽에 난 상처라서 뭐 어차피 그다지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았는데 그 상처까지 딱 기재해서 약간 상처가 있어서 싸게 내놓습니다 라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가방 중고가가 제가 산 가격보다 올랐다고 했잖아요. 딱 제가 산 가격만큼 할인해서 내놓는다고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얼른 채팅을 했죠. 제가 꼭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20만 원 선입금을 하라길래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내가 줄 테니 그 계좌로 입금을 하고 대신 그 계좌 주인이 누군지 좀 나한테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입금하고 이름을 말해주는데 아이고, 시누이 이름 맞더라고요. 시누이는 입금된 사람 이름이 제가 아니니까 안심을 했겠죠. 입금하긴 되었다면서 저한테 얼른 만날 날짜 잡자고 나머지는 만나서 현금으로 받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당장 1시간 뒤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뭐 좀 살 게 있는데 조금 무거운 거라.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렇게 남편을 데리고 거래하기로 한 장소로 갔죠. 남편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누이가 가방을 들고 걸어오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시누이가 가까이 왔을 때 시누이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당황한 얼굴의 시누이가 머뭇머뭇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너 여기 웬일이야? 볼 일 있어? 어? 아니, 난 그냥... 그런데 오빠는 여기 웬일이야? 언니는 웬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시누이 손에 있는 가방을 휙 뺏어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가방 찾으러 왔죠? 그리고 도둑 잡으러 왔고요. 시누이의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시누이와 저, 그리고 가방을 번갈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만약에 가방 가지고 나가는 거 허락했다고 하거나 방조했으면 나는 너 남편이고 뭐고 간에 절도 공모로 같이 신고할 거야.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가방을 들고 나간 거 전혀 모르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한테 계속 네가 정말로 새언니 가방을 훔친 거냐고, 훔쳐다가 중고마켓에 팔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냐고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누이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갑자기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자기 오빠한테 미친 사람처럼 퍼부어대는데 제 남편이 뺨 맞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등판 맞고 발 걸려 넘어져도 저런 표정 안 질 것 같은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멍하게 자기 여동생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장면을 직관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씩씩거리며 화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한테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저 술집에서 제 친구가 찍어서 저한테 전달해줬던 그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정말 10번쯤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멍하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저한테 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 그만둔 거 사실 여동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죠. 그랬더니 시누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용돈 받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 가게를 하나 내달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소득 신고한 게 없어서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빠가 도와달라.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일해서 갚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제가 알게 되니까 그냥 퇴직금 받아서 주려고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하게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줬어? 아니, 내일 나오거든. 그래서 내일 주기로 했었지. 아휴, 이렇게라도 안 게 다행이지. 일단 엄마 아빠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
고개를 저으며 남편은 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혼자 보냈어요. 가족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으셨던 어머님, 아버님은 남편이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제 가방 판다고 내놓은 중고마켓 글이랑 술집에서 찍은 동영상,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으로 가게까지 내려 했다는 사실 다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게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시부모님 앞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검은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저한테 온갖 욕을 하면서 다 저 때문이라고 난리 부리는 것을 보시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제게 연락을 하셨길래 저는 그냥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담담히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 시누이는 집에서 완전 위치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던 상전에서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저는 일단 모두가 시누이의 실체를 알게 된 게 가장 속 시원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누이도 제 눈치 살살 보니까요. 아,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안 가기로 했어요. 남편 놈이 무슨 정신을 차렸는지 둘이 여행 가자고 하대요. 퇴직금에서 일부 빼서 여행 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 편한 시간이 바로 요즘입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